러브데이시의 짧은 외출, 미스터 러브데이's 리틀 아우팅, 이블린 우어 단편 소설. 아버진 그다지 달라지진 않으셨단다. 차가 주립 정신병원문을 들어서자 모우핑 부인이 말했다. 환자복을 입고 계세요? 안젤라가 물었다. 아냐,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아주 친절히 대해주실 거야. 안젤라가 입원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스스로 졸라서 온 것이다. 모우핑 경이 병원에 끌려간 것은 1년 전, 소나기가 쏟아지는 늦여름이었다. 그날은 안젤라로서는 슬픈 추억으로 아로새겨진 날이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모우핑 부인의 원유의 날은 언제나 슬픈 날이었다. 게다가 그에 따라 유달리 추억으로 목이 메이는 것은 변덕스러웠던 날씨 탓이다. 일찍 온 손님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할 무렵 밝게 개어있던 하늘이 갑작스레 어두워지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뛰어다녔고 천막은 바람에 휘날렸으며 의자와 쿠션은 황급히 옮겨졌다. 삼나무 가지에 걸린 테이블 덮개도 빗속에서 펄럭였다. 그러다가 다시 햇빛이 비추자 사람들이 젖은 잔디밭에 어름어름 모습을 나타냈고 또다시 모진 비. 그러고 나서 또 20분쯤 햇빛이 비쳤다. 이 고약한 오후는 6시쯤 아버지가 자살을 기도한 사건으로 종말을 고하기에 이르렀다. 모우핑 경은 거의 해마다 원유의 날에 자살하겠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는 정말로 과수원의 온실에서 바지 멜빵에 목을 맨 것이다. 끔찍한 얼굴을 하고 매달려 있는 것을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이웃 사람이 보고 끌어내렸다. 그를 위해서 구급차가 온 것은 만찬 시간이 되기 전이었다. 그 후 모우핑 부인은 1년에 4번 정신병원을 찾아갔다. 언제나 티타임에 늦지 않게 돌아왔으나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 중에는 모우핑 경이 받고 있는 대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물론 그는 일반 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복한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별동에 있었고 병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옷은 자신이 골라 입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유복한 환자들은 모두 엉뚱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또 최고급 담배도 피울 수 있었다. 이번 기념일에는 친한 환자들을 자기의 개인 만찬에 초대하였다. 그렇긴 하나 그 정신병원이 특별히 돈이 드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주립 정신장애자의 집이라는 가차없는 글자들은 편지지에도 인쇄되어 있고 간호복 제복에도 수놓여 있고 정문 옆에 담장에도 커다란 페인트 글씨로 씌어 있었다. 모우핑 부인의 친구 중에는 이따금 넌지시 해변의 고급 병원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어려운 환자를 맡아주는 전문 의사 얘기를 자세히 해도 부인은 가볍게 들어넘기곤 했다. 자신의 아들이 어른이 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할 테니 그때까지 자신이 쥐고 있는 재정 관리의 손을 늦출 생각은 없었다. 남편은 하필이면 1년 중에서 제일 점잖게 있어 주어야 할 날에 자기를 배신한 것이니 이대로도 대우가 너무 융숭하다고 생각했다. 외투를 입은 쓸쓸해 보이는 사람들이 2~3명 정원을 바삐 걷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가난한 환자들이란다.
하고 모핑 부인이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선 예쁜 화단이 있어. 작년에 꽃꽂이를 보내드렸어. 자동차는 사흘 풍경한 노란 벽돌집 앞을 지나 의사들의 전용 현관에 닿았다. 의사는 두 사람을 면회실로 안내했다. 창문 안쪽에는 창살이 있고 금빛 철망이 쳐져 있었다. 난로는 없었다. 안젤라는 스팀에 신경이 쓰여 의자를 움직이려 했으나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곧 모우핑경이 오십니다. 의사가 말했다. 어떠신가요?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심한 감기에 걸리셨지만 그 후엔 아무 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글만 자꾸 쓰고 계십니다. 돌을 깐 복도에 바쁜 발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서 화가 나서 지르는 목소리가 쨍쨍 울렸다. 안젤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문이 열렸다. 모우핑 경이 방에 들어왔다. 보기엔 꽤 늙어 보이는 몸집이 작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머리카락이 하얗고 퍽 상냥해 보이는 남자였다. 이 사람은 모우핑 경을 돌보는 러브데이 씨입니다. 비서지요. 하고 모우핑 경이 말했다. 그는 몸을 흔들며 아내와 악수를 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겠어요? 아니, 기억한다고는 말할 수 없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그거 참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주 바빠서 말이요. 러브데이, 교황에게 보낼 편지는 타이핑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각하. 황송하우나 뉴펀들랜드의 어획고를 조사하는 걸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렇군. 그 편지는 모조리 고쳤어야 할 테니 그게 낫겠군. 오후에 딴 일이 자꾸 생기니 말일세. 자꾸 말일세. 보시는 바와 같이 일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침착하지 못한 이상한 눈을 하고 안젤라를 보았다. 당신은 다뉴브 강에 대한 일로 오셨죠? 그럼 나중에 다시 와 주십시오. 문제 없으니 염려 말라고 전해 주시오. 단지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전해 주시오.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모우핑 경은 초조한 것 같았다. 엘베 강이랑 아마존 강이랑 티그리스 강을 먼저 처리해야 할걸. 안 그런가 러브데이? 다뉴브라 시시한 강이다. 차라리 개울이라고 하는 게 나아. 손이 나지 않아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정된 일이 있어서 편지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글로 써 보내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방에서 나갔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건강하십니다. 하고 의사가 말했다. 체중도 늘었습니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니까요. 몸은 흠잡을 데 없이 좋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러브데이가 돌아왔다. 말씀 중에 실례합니다만 각하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가씨께서 놀라지 않았나 해서 염려 마십시오. 다음번엔 기꺼이 만나 주실 겁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따라 초조해하고 계시답니다. 이번 주엔 조사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느라 각하의 보고서를 타이핑해 놓지 못했답니다. 각하는 카드 정리로 바쁘셨고요. 그것뿐입니다. 절대로 아기를 품으신 건 아닙니다. 러브데이가 환자를 쫓아간 후 안젤라가 말했다.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러브데이는 없어선 안 될 사람입니다. 모두들 좋아합니다. 직원이나 환자들도 그분에게 감사하군요. 하고 모우핑 부인이 말했다. 저렇게 훌륭한 간호인이 있어서 정말 안심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주립병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아니, 러브데이 씨는 간호인이 아닙니다. 그분도 돌았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안젤라가 물었다. 의사는 정확한 용어를 썼다. 러브데이 씨는 환자입니다. 재미있는 증상입니다. 여기 온 지 35년이 되죠. 하지만 아주 정상적인 사람같이 보이던데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젠 이 병원에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러브데이 씨는 입원 비용을 내진 않지만 비용을 내고 있는 자비 환자가 있는 대로 자유로이 출입시키고 있습니다. 당구도 잘 치고 연애 때는 요술도 합니다. 축음기를 고쳐주기도 하고 하인 노릇도 해주고 낱말 맞추기건 뭐건 어떠한 취미를 가진 사람도 상대해 줍니다. 이를 도와주고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이나마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돈을 꽤 모았을 겁니다. 아무리 다루기 힘든 환자도 상대해 줍니다. 이곳에선 귀중한 존재죠. 그런데 왜 여기 있나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젊은 여잔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밀어뜨리고 목을 죄었답니다. 곧 자수했는데 그때부터 쭉 여기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젠 안전하잖아요. 왜 내보내주지 않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척이라곤 플리머지에 살고 있는 배다른 누이 동생밖에 없답니다. 그 누이 동생도 전엔 찾아오더니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나타나질 않는군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내보낼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도 요긴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옳지 못한 일 같은데요. 안젤라가 말했다. 아버님을 보십시오. 러브데이 씨가 비서 노릇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실 겁니다. 옳지 못한 일 같아요. 병원에서 나왔을 때 안젤라는 정의감에 우울해졌다. 그러나 모우핑 부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일생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가수원에서 목을 매려고 하셨단다. 그것도 체스터 마틴즈 앞에서 라고 어머니는 대답했다. 아버지 얘기가 아니에요. 러브데이 씨 말이에요. 난 모르는 사람이다. 아시면서 아버지를 돌봐주는 미치광이요. 아, 아버지 비서 말이니? 착실한 사람 같더구나. 시중꾼으로선 안성맞춤이더라. 안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나 이튿날 점심때 다시 끄집어냈다. 어머니, 미친 사람을 병원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얘는 참 돌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아니라 러브데이 씨요. 안젤라, 너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어저께 병원에 데리고 간 게 잘못이었어. 오후 안젤라는 서재에 틀어박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신병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읽는데 몰두했다. 어머니에겐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주일쯤 지나서 아버지의 2번째 입원 기념 파티에 꿩을 보낼 때 그녀는 길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나섰다. 모우핑 부인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안젤라는 자신의 소형 자동차로 병원에 갔다. 그리고 꿩을 넘겨준 다음 러브데이 씨를 만났다. 그는 왕관을 만드는 일로 바빴다. 환자 중에 브라질 황제로 즉위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일손을 잠시 멈추고 그녀와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모우핑경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다. 얼마 지나서 안젤라가 물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러브데이 씨는
푸른빛이 도는 쥐색의 온화한 눈으로 안젤라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곳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좋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몇 있죠. 내가 만약 나가버린다면 슬퍼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되찾을 생각은 없나요? 그야 있지요. 도상 그 일만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나가면 뭘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서 나가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요. 노인은 불안스레 어물거렸다. 분수를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이를 먹기 전에 한 번만 잠깐이라도 좋으니 외출하고 싶은 생각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야심이 있죠. 제게도 있답니다.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지 말아주세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하루면, 아니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해치우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상냥하게 머리가 돈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거예요. 그날 오후 자동차를 몰고 돌아오는 안젤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반드시 저 사람이 잠시나마 외출할 수 있게 해줄 테야. 그날로부터 몇 주일 동안 안젤라는 새삼 사는 보람을 느꼈다. 집에서 보내는 일상의 과정에서 멍청할 정도로 조심스럽고 예절 바른 그녀는 무호핀 부인을 몹시 당황하게 했다. 너 연애를 하나 보구나. 제발 미련한 에그버튼의 아들이 상대가 아니길. 안젤라는 서재에서 책만 읽고 있었다. 그리고 법률이나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보이는 손님에게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문을 구했다. 그 중에서 그녀가 호의를 품은 사람은 의원인 서 로데릭 레인, 즉 포스코우트 노인이었다. 정신병원 의사니, 변호사니, 관리니 하는 호칭은 지금 그녀에겐 전에 영화의 스타나 프로레슬러에게 느낄 수 있었던 매력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어떤 주의를 지닌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 해의 수렵기가 끝나기 전에 그녀는 승리를 얻었다. 러브데이시가 자유를 손에 넣은 것이다. 주립병원의 의사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았으나 한사코 반대하진 않았다. 서 로데릭이 내무성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드디어 러브데이시가 오랫동안 봉사한 병원을 떠날 날이 왔다. 그의 출발을 기념하여 식이 거행되었다. 안젤라와 서 로데릭 레인, 즉 포스코우트도 의사들과 함께 강당 무대에 나란히 앉았다. 무대 밑에는 흥분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이 빠짐없이 모여들었다. 모호핀경은 환자들을 대표해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러브데이 씨에게 금으로 된 담배 케이스를 선사했다. 황제라고 자처하는 환자들은 각기 명예 칭호와 훈장을 주었다. 간호원들은 의식계를 선물로 주고 돈이 없는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 기념식을 장식하는 연설을 흘렸다. 당신이 뒤에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따뜻한 선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주시오. 아무도 잊을 수 없는 기반으로 우리들과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당신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은 깊어질 겁니다. 앞으로 언제고 당신이 속세의 염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을 맞아들일 것입니다.
늘 당신의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정문까지 길을 10여 명의 환자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따라 나왔다. 드디어 철문이 열리고 러브데이 씨는 자유의 품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조그만 트렁크는 이미 역에 발송해 두었다. 그는 걸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을 나간 후에 예정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다들 그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플리머드로 배다른 누이 동생을 찾아가기 전 런던에서 얼마 동안 지낼 것이라고만 짐작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자유를 얻은 지 2시간도 안 되어 돌아왔다.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혼자 즐기고 있는 듯한 온화한 미소였다.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이젠 영원히 여기 있을 작정입니다. 하지만 러브데이 씨, 휴가가 너무 짧은데요. 기분도 제대로 내지 못했을 텐데. 아니요, 고맙습니다. 마음껏 기분을 내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별일 아니지만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스스로 다짐해 오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건 간단했지만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후 병원 정문에서 반마일가량 떨어진 길거리에서 자전거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부인용 구식 자전거였다.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개천에 목이 졸려 죽은 젊은 여자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여자는 차 마실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고 마침 기회를 노리며 지나가던 러브데이 씨를 만났던 것이다.